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장윤진 작가님 최고로 시작하네요. 네, 굉장히 핫한 지금 뭐 작가님이죠. 그렇죠. 베스트에 계속 올라가 있죠. 어떤 그 외 시대를 대표하는 어떤 아이콘 같은 작가님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 예전에 뭐 신경숙 작가님, 공지영, 김혜란, 뭐 황정은 이런 계보가 쭉 여성 작가님. 그렇죠. 여성 작가님으로 제가 일단 이야기를 했고. 약간 기억이 많이 나와서 김훈 작가님도 살짝 기다렸는데. 김훈. 네, 카레 노래는 좀. 이제 좀 다른 그렇게 따지면 할 수 있죠. 황석영, 이문열, 뭐 김훈 뭐 이야기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뭐 김영하, 김현수.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누가 있지? 뭐 장강명. 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또 누가 있을까요? 고래 쓴 사람 천명관 작가님. 네, 이런 분들도 좀 할 수 있겠고. 근데 지금 근 한 3, 4년 안에 가장 또 요즘 한국 소설 작가를 대변하는 분 중에 한 분 아닌가 이분이. 그렇죠. 젊은 작가기도 네, 하고 맞습니다. 활동 기간도 젊고 그렇죠. 네. 짧죠. 그렇죠. 2018년에 데뷔하셨으니까. 맞아요. 장류진 작가님의 이제 이 첫 장편 소설이 이번에 그렇죠. 출간이 됐습니다. 네. 제목은 달까지 가자. 달까지 가자고요. 제가 이 책 하자 그래가지고 제이님한테 제이님 살짝 떨떠름했는데 아니 이거요? 약간 떨떠름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네. 떨떠름 근데 맞았어요. 네, 그래서 맞았고요. 그렇지만 제가 잘 나갈 책이라서 그냥 제가 쫄라가지고 이 책 같이 하게 됐고요. 전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덕분에 왜요? 저 사실 붉은 패딩님이 하자고 안 했으면 저희 읽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좀 거리를 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제이님과 좀 이제 하면서 같이 좀 방송을 하면서 제이님의 취향을 이제야 조금 아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이님이 이 책을 좋아할 줄 알았어요. 되게. 근데 왜냐면 되게 저랑 항상 이 책 이야기할 때 특히 에세이 쪽 물론 에세이이긴 한데 에세이 이야기할 때 어떤 에세이 그러니까 주로 제이님이 좋다고 평가하셨던 에세이를 이야기할 때 제이님이 제일 많이 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다정함. 다정함.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분이 이런 감성이 되게 네, 왜냐면 이제 그 전 다른 책이나 다른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한 게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약간 이분이 보니까 하드보일드한 거 좀 좋아하시고 약간 세상 다 멸망하고 장르 좋아하시고 혹시 추리 소설 계통도 좋아하세요? 그러면? 추리는 근데 답답해서 잘 못 봐요. 미스터리 추리는 몇 번 시도를 했는데 못했고 공포는 봐요. 공포 소설이나 약간 구마하는 내용이나 뭐 대표적인 뭐 테마록 같은 그 유사 장르 작품들은 되게 그런 좋아하고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진짜 잠자기 전에 했던 지금은 안 하는데 정신 건강이 안 좋을까봐 한때 했던 게 그 무서운 이야기 들으면서 자고. 이거는 또 아껴놔야 돼요. 우리 나중에 알겠습니다. 여름에 저희가 한번 특집 남장 특집 한번 하기로 했었잖아요. 진짜 저는 그런 장르는 좋아하는데 미스터리 약간 좀 막 추리는 특별히 더 막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는데 저는 약간 스캐닝하면서 소설 볼 때 재미를 좀 많이 얻었어가지고 몰입도 강하고 약간 그런 거 쭉쭉쭉쭉 아니면 엄청 큰 장면이 있어서 디테일 살짝 놓쳐도 괜찮을 때. 알겠군. 그러면 정건우 작가님 같은 분 좀 맞으시겠다. 아직 읽어보지 못했어요. 정건우 작가님 잘 모르세요? 이분도 약간 그 추리 소설도 쓰시는데 약간 공포나 이쪽 장르로 굉장히 특화되신 분이라서 나중에 한번 정건우 작가님 한번 다루시죠. 네네 좋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정세랑 작가님하고 되게 연결돼서 많이 소개가 되더라고요. 장유진 작가님이. 아무래도 좀 약간 그래서 저 다르긴 한데. 그래서 저 생각을 했어요. 뭐 이분 장유진 작가님도 되게 다정하고 하는데 왜 나는 정세랑 작가님은 확 꽂힐까? 그랬더니 좀 더 선악이 있어. 정세랑 작가님 그래도 악이 있긴 해요. 그 소설 가운데. 왜냐면 이제 저희가 그때 다뤘던 보건교사 안녕 같은 경우도 악이 있잖아. 아무튼 그런 캐릭터가 있긴 하죠. 그 장르를 타는 더 장르적이고 사실. 그리고 서사의 구원이 전 되게 필요한데 그 구원이 전형적일 때 좀 더 이입을 잘하는 것 같아요. 뭐 악이 있고
막. 어쨌든 좀 서사가 있어야 된다. 네, 기승전결이 좀 더 있고.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작품은 좋죠. 제 취향일 뿐입니다. 네. 전민희 작가님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기 취향이 있는 게 중요하고. 네. 저는 그 책이든 영화든 자기 취향이 딱 있는 사람이 좋고 또 그랬을 때 더 다채로운 이야기,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전. 네. 마음에 안 드는 거 좀 확실히 그럼 이야기해 주시는 걸로 오늘.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내 취향이 아니라 엄청 조심스러운데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장르진 작가님 우리 방송 들으시겠어요? 아 그렇죠. 네. 농담이고요. 네,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듣고 계실 수도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작가 소개를 좀 힘있게 준비하셨던데. 좀 준비 좀 했습니다. 힘있게 준비한다는 표현이 맞나? 힘주셨다는 게 맞나? 힘있게는 아니고 네, 작가님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그리고 제가 요즘 즐겨 듣는 팟캐스트 중에 그 송은이 씨하고 장항준 감독하고 같이 하는 제목이 뭐였지? 시네마운틴을 즐겨 듣거든요. 재밌어요. 네, 거기 보면 장항준 감독이 진짜 TMI 엄청 하는데 사실 듣다 보면 좀 약간 그럴 때도 있긴 한데 엄청 재밌잖아요. 근데 사실 그 장항준 감독이 입담이 너무 좋고 송은이 씨가 또 이걸 너무도 잘 살려주고 받아주니까 가능한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작가 소개에 힘을 주셨다.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요? 소설은 우리가 이야기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솔직히. 저는 항상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왜냐면 우리가 스포일러도 조심해야 되고.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이거는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모든 책 컨텐츠 이야기를 제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이긴 해요. 소설은 까다롭다 소개하기가. 네. 에세이에 비해서. 그렇죠. 에세이는 사실 스포라는 게 네. 그런 건 아니니까. 작가 이력이니까. 일단은 그리고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하다못해 그러니까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걸로도 사실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늘 고민하던 건데 소설을 소개할 때 작가님을 좀 더 소개를 좀 많이 해봐도 좋겠구나.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 문학 공부했을 때 보통 소설에서 여러 비평 방식, 뭐 크리티시즘이라고 하는 게 있긴 한데 제일 그래도 인기가 좋고 제일 소위 말하는 분석할 게 많은 게 두 개인데 하나는 저자 비평. 그러니까 저자의 삶과 그의 사상을 작품하고 연결시켜서 그냥 분석하는 게 제일 쉽고 그리고 명확하고 그다음 또 하나가 역사 비평인데 이건 좀 다른 게 작가의 시대 그렇게 하는데 이제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는 사실 작가 바이오그래피가 거의 많이 없어요. 뭐 가상인물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조금 개인적 삶을 추적하기 좀 어려워서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는 영문학은 이제 셰익스피어를 엄청 파니까 그때는 이제 역사 비평 해가지고 영국 역사를 수업을 엄청 들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뭐 헨리 3세 뭐 이런 작품 있으면 사실 셰익스피어의 삶과 헨리 3세랑 이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그 시대성을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런 맥락에서도 저는 이렇게 작가의 삶 또는 작가의 여러 인터뷰 내용들을 한번 소개해주고 작품 읽으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 같은 대가는 참 여러 사람을 골치 아프게 하는 거죠. 근데 전 너무 좋아요. 덩달아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셰익스피어 한번. 셰익스피어. 근데 생각해보면 저희 둘 다 영문학 전공이긴 해서 근데 별로 할 말이 없는데 공부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하면 되죠. 네. 제이님이? 아니 제가 그럼 진행을 맡고. 뭐래? 근데 저는 옛날에 그 명절 때마다 막 오셀로, 햄릿 이렇게 짧은 비극 같은 거 읽는 거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는 영화를 보고 올게요. 안 돼. 영화 없는 걸로 할 거야. 이건 뭐지? 알겠습니다. 장미진 작가님, 1986년 태어나셨고요. 어디서 태어났는지는 모릅니다. 네. 아는 줄 알았는지. 굳이 이제 뭐 소개란을 볼 때 소개가 안 돼 있으면 굳이 찾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 하시면서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경희사이버대학교 문예창작학과 대학원 다니시다가 이제 동국대 대학원으로 이제 해서 국문학을 수료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막 소설을 엄청 좋아하거나 그렇지는 않으셨대요. 그렇지 않다가 이제 직장 생활하고 이제 1년 차 때
이제 거의 신입일 때죠. 1년 차 때 내가 쓴 소설을 한 편 좀 가져보고 싶다. 그런 갑자기? 생각이 드셨대요.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엄청 뭐 자세하게 소개된 이 과정을 소개하지는 않으셨는데 어쨌든 뭐 그러셨다고 하니까.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에 이분이 한겨레 문화센터 아세요? 이 한겨레 문화센터가 꽤 유명한 그런 뭐랄까 그런 강좌 글쓰기 관련된 걸 뭐 이렇게 그러니까 글쓰기 강좌도 많고 맞아요. 글쓰기 강좌 많고 여러 방면의 다양한 그런 이 강좌 라인이 되게 좋아요. 저도 옛날에 들었었어요? 네? 들으셨어요? 때는 바야흐로 몇 년 전까지. 진짜 옛날 저 대학생 때 한때 제 꿈 중에 하나가 잠깐이긴 한데 약간 영화 평론가를 해보고 싶었어요. 옛날에 잠깐. 근데 생각해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군대 있을 때 사실 이런 군대 있을 때는 진짜 뭐 교과서를 봐도 재밌잖아요. 뭐 이런 감정 모르시나? 저희 때 핸드폰 돼가지고. 왜 교과서를 왜 봐? 네, 허를 찔렀다. 옛날엔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막 진중몽고 네모반에 꽂혀 있는 되게 옛날 책도 엄청 재밌거든요. 그래 네, 싸지방도 갈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싸지방 몰라요? 사이버지. 아는데 저희 때 거의 폐지되듯이 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무튼 핸드폰에도 네, 그랬었거든요. 거리감 느껴지네요. 또 제이님이 좀 약간 좀 군대를 늦게 가신 것도 있어가지고 더 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진짜 가끔 이제 뭐랄까 휴가 말고 외박 같은 걸 이제 나가면 친한 그 부대 사람들하고 내무반 사람들하고 같이 나가가지고 하루 방 잡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걸 했냐면 비디오 그때 막 3-4개 빌려가지고 유명한데 못 본 영화들 있죠. 그거 계속 주구장창 보는 거예요. 무슨 말 듣는데 비디오. 너무 시간 여행 같아. 그 정도예요? 좀 비디오 빌려본 그런가? 기억이 있죠. 저 초등학교 때.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게 왜 그걸 되게 아니 우리 10년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나지 근데? 제가 필리핀에 중간에 갔으면서 비디오 시대가 끊겼어요. 오케이. 그건 이해했어요. 빼주세요 이거. 웃은 것도 너무 죄송하네요. 아닙니다. 네. 우리는 이 세대 갈등이 심각해. 세대를 뛰어넘어 이렇게 저희가 즐거운 책 속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하다 말았지? 영화평론. 어디에 장난이네 오늘. 왜 이야기를 했냐면 시내21 아까 저희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네. 군대에 있을 때 시내21 구에다가 읽는 그 재미가 너무 컸어요. 왜냐면 이제 영화를 그러니까 너무 그때 막 보는 게 간절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화 평론이나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시내21이 가장 구하기 좋잖아요. 매주 나오고 그렇죠. 비싸지 않고 얇아서 가지고 들어오기 좋고. 한번 진짜 제가 열받은 때가 있었는데 제가 거의 말년쯤이었거든요. 휴가 복귀하면서 이제 시내21을 구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그 휴가 복귀할 때 다 검사를 해요. 뭐 가지고 왔는지 그 물품을. 그때 저희 중대장이 당직이었는데 뭐 이런 거 왜 가져오냐고. 약간 시내21을 애들이 보면 맥심 이런 것처럼 막 취급을 하는 거예요. 여배우가 있으셨나? 표지에는 당연히 연예인이 있죠. 표지에는. 그러니까 배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거 가져왔냐고 막 그래요. 이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닌데 말입니다. 막 이랬다가 완전 개혼나고 이런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게 연장선으로 이어져가지고 저녁 이후에 좀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영화 평론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이제 한겨레 문화센터에 영화 평론 글쓰기 뭐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필름 2.0이라는 아세요? 모르시죠? 시내21 지금 시내21밖에 안 남아있지만 당시에 주간지가 하나 더 있었어요. 필름 2.0이라고. 그때 필름 2.0 편집장이 김영진 평론가인데 그분이 하시는 그 몇 주짜리 강의였는데 한 2번 가고 안 갔나? 나 이야기 하려고 진짜 이렇게까지 돌아왔네. 그러니까 결국엔 그 정윤진 작가님은 그 코스를 잘 밟으셨네요. 그렇죠.
이게 되는 분은 다 뭐가 달라도 다른 거죠. 저는 이제 한 2주 듣고 3주인가 듣고 말았는데 그렇죠. 이분은 이제 열심히 들으셔서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님이 되셨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소설을 시작하셨대요. 그러다가 2016년쯤에 이제 진짜 소설을 좀 제대로 써보자, 약간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양력에 경희사이버대학교 문예창작학과 대학원을 하시다가 그 이듬해 이제 첫 번째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1년 정도 그 제가 인터뷰에서 봤는데 1년 정도 쉬면서 대학원 다니고 그러면서 다음 한 1년 정도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음 회사 취직하면 되겠지? 라고 했대요. 근데 보니까 약간 자기 일에 좀 약간 자신감이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캐릭터세요, 보니까. 그래서 뭐 취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하셨고 실제로 하셨어. 1년 쉬고 바로 하셨대요. 네.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하셨고 다시 이제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두 번째 회사에 출근한 지 3일째 되는 날에 창비 신인 소설상에 당선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어떤 게 그러게요. 그럼 그만둬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아닌가? 그런 생각을 처음부터 하시지는 않았대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에야 우리 이제 장유진 작가님이 진짜 어떤 되게 유명한 작가님이 되셨지만 그때 당시는 맨 처음이니까. 책 나오기 전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진짜 단편 써가지고 딱 당선된 거죠. 물론 창비 신인 소설상이 꽤 뭐랄까 좀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상이잖아요. 상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래도 그거 단편 하나로 해가지고 당선돼서 그만두기에는 때려쳐는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런 스타일이 아니시더라고요. 생활인으로서 일단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는 퇴로를 끊고 그렇게 하는 스타일은 절대 아니다. 언제든 이렇게 돌아갈 구석을 만들어 놓는 누울 자리를 봐야 된다. 약간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좋네요. 네. 근데 이분의 사실 그런 스타일이 소설에도 좀 그쵸. 녹아져 있죠. 완전 직장인의 그 마인드가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그럼요. 네. 사실 저도 이제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사실 그런 마인드가 그런 느낌이 다 공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소설을 이분의 소설을 좋아하는 거겠죠. 저도 좀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도 다 직장 하면서 이렇게 이런 거 하는 것도 좀 비슷한 아니죠. 거죠. 네. 여러분 팟캐스트 잘못 뛰어드셨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돈이 안 돼요, 팟캐스트는. 네. 돈은 누가 버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달까지 가자. 네. 네. 아무튼 그랬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당선된 그 단편 제목이 일의 기쁨과 슬픔. 근데 나중에 나오는 단편집도 제목을 이제 그렇게 똑같이 하신 거죠. 21회 창비 신인 소설상을 이제 수상하신 건데 이때 선정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거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일의 기쁨과 슬픔은 짧고 기민하게 잽을 날리는 가벼운 스텝의 복서를 권투 선수 복서를 연상케 한다. 회장의 심기를 거스르는 바람에 월급을 전액 카드 포인트로 받게 된 거북이 알이 다시 포인트를 돈으로 전환하기 위해 중고 거래에 나선다는 설정은 한숨이 나올 만큼 우픈 이야기지만 재벌 총수가의 불이게 연일 보도되는 현실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 허무맹랑한 소리만은 아니다. 인물들이 나란히 판교 NC 소프트 사옥 너머로 네모난 하늘을 바라보는 장면에서 보이듯 작품에 묘한 창량감이 있다고 할까. 꽉 짜인 로직을 뚫고 한 줄기 바람이 통과하는 듯한 세상은 만만치 않고 어이없는 일투성이지만 그 안에서 수학행위든 무엇이든 자기만의 방식으로 적응해 나가는 청년 세대의 기쁨과 슬픔이 생생하다. 어떤 그 2030 세대, 특히 직장인을 중심으로 하는 그 세대의 동시대성이 제대로 포착이 된 거죠. 포착을 하신 거고. 또 본인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경험이 좀 녹아났을 테니. 그렇죠. 직장 생활을 하셨으니까. 네, 실제로 이제 장유진 작가님도 판교에 있는 IT 회사에서 이제 한 9년 정도 총 일을 하셨다고. 그래서 안 그만두셨구나. 아니 왜냐면 일이 되게 아니 약간 납득이 한 번에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봉도 좀 어느 정도 될 거고 연봉이 이런 진짜 거? 너무 낮고 이러면 사실 그렇지. 이게 전업 작가를 해야겠다 해야 하는 게 더 계산적으로 더 맞거든요. 맞아. 근데 IT면은 계속 하시는 게 당연히 더 안전할 뿐더러 더 좋은 선택이죠, 당연히. 그게. 경력도 쌓이셨고 하니까. 네. 그렇죠. 이해가 한 번에 됐습니다. 뭔가 그 개연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이 딱 공개됐을 때 특히 그 관련 IT 쪽 관련 종사자들 사이에서
디테일 미친 소설을 하다고 약간 되게 화제가 됐다고 실제로 하고요. 다니셨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창비 홈페이지에 공개가 됐는데 처음에는 유료 공개했다가 무료 공개가 딱 됐을 때 그 공개되고 나서 2주 동안 15만 명이 네, 읽었다고 하고요. 총 40만 정도가 읽었다고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아마 더 읽었을 거예요. 그렇죠. 쌓였겠죠. 네. 그래서 딱 무료 공개됐을 때 창비 홈페이지 서버가 마비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참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소설 읽겠다고 네. 단편 소설 하나 읽겠다고 그런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그래서 관계자들도 되게 놀랐겠죠, 사실. 네. 그래서 이제 이제 두 번째 직장에 다니고 있을 때 사실 회사 사람들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이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일의 기쁨과 슬픔이 점점 화제가 되고 유명해지니까 이제 사람들도 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알게 됐고 좀 더 지나서 이제 나중에 퇴사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되게 축하해 주셨대요. 그렇죠. 사람들이 뭐 이제 소설 쓸 거라 이제 소설을 쓰려고 한다 했더니 네. 지금 퇴사한 상태시더. 지금은 이제 전업 작가신 거죠. 지금은 이것도 이제 재밌는 대목이 있는데요. 블러썸 크리에이티브 소속 작가십니다. 자, 이 블러썸 크리에이티브가 어떤 회사냐? 국내 유일의 작가 매니지먼트 회사입니다. 유일해요? 네. 지금은 저도 다른 회사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와, 근데 진짜 많이 계시네요. 제가 거기다 써놨죠. 네. 여기에 소속되신 분들의 면면이 사실 좀 굉장하긴 합니다. 김금희 작가님, 네. 김영하 작가님, 김중혁 작가님, 김초엽, 배명훈, 장류진, 천선란, 편혜영 작가님. 이런 분들이 이제 소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소속되신 분들은 이런 분들한테 이제 저희가 뭘 섭외를 하거나 일을 부탁하려면 이 블러썸 크리에이티브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네. 오, 좋네요. 어떤 면에서는 전 사실 좋은 일이라고 봐요. 작가님들의 작가님들이 쓰시는 글과 작가님들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저 본 적 있었어요. 네. 저 천선란 작가님 팔로우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3월쯤에 뜨더라고요. 천선란 작가님이 블러썸과 함께 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유를 하셨는데 작가님이 들어가는데 이게 뭐지? 블러썸 카페 이름인가? 카페. 약간 이름이 그치. 네. 근데 들어갔더니 막 작가님들이 많은 거예요. 작가님들을 소개하는 데인가? 막 이렇게 했어서 저는 이제 더 딥하게 파진 않았고 그냥 불러봤을 때는 이게 뭘까 했었는데 그런 데였군요. 매니지먼트. 유일의 작가 매니지먼트니까 좀 낯선 게 있네요. 아무래도.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네, 얼마 안 됐고 뭐 저는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네. 네. 첫 단편집 제목도 이제 일의 기쁨과 슬픔이었고 이 책도 거의 한 10만 권 정도 팔렸다고 합니다. 네. 요즘 시대에 사실 10만 권은 굉장한 의미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옛날에 밀리언셀러라고 불렸을 법한 그 정도의 위력 아닌가 생각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분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단편집의 8편 중에 3편의 소설 제목이 다른 작품의 제목을 이제 차용해서 하셨대요. 근데 이제 그거 이제 어떤 인터뷰에서 이제 누가 물어보니까 자기는 이제 제목을 그냥 빨리빨리 정하는 스타일인데 다른 작가들 영화나 책 제목에서 좀 많이 이제 차용해서 그냥 뭐 그렇게 한 일의 기쁨과 슬픔 같은 거는 이제 알랭드 보통의 어쩐지 에세이. 익숙하셨. 이게 그리고 일의 기쁨과 슬픔이 알랭드 보통 에세이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소 낮음이라는 제목의 소설은 밴드 이스턴 사이킥 아세요? 저는 몰라요. 네, 이분의 노래 제목이고 도움의 손길은 조이스 캐럴 오츠의 소설집 악몽에 수록된 동명의 단편에서 이제 가져왔다고 합니다. 진짜 특이하게 제목을 가져오시네요. 요즘에 소위 말해서 뜨는 작가님들의 특징을 자꾸 보다 보면 자꾸 한 단어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게 그러니까 웹소설의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가독성 자체나 사람들의 호응의 느낌이 웹소설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물론 웹소설을 저는 비하하는 건 아닌데 옛날만 해도 뭐 순문학이다 하면은 제가 좀 더 순문학적인 걸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순문학 하면은 기승전결이 있고 막 대립 갈등 뭐 서사구조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더 있는 전통적 느낌이라면 약간 웹소설은 아무래도 그런 걸 좀 생략해도 되고 그걸 회차 단위로 결제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몰입성이나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너무 호흡이 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게 또 그냥 이런 문학계에서도 많이 요즘에는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장류진 작가님 자체가 또 그런 문학성에 대한 강박이 그렇게 크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문학을 체계대로 공부했다 그렇지 않았다라고 해서
인과관계로 제가 이걸 보자는 게 아니고 그냥 이분의 스타일 자체가 그냥 그러신 것 같고 그래서 진짜 그 우리가 뭐 하이퍼 리얼리즘이라는 표현 그쵸. 이분의 설명에 많이 나오는데 그런 점들이 강점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이분의 그런 스타일에서 기인한 거 아닌가 생각도 좀 듭니다. 첫 번째 단편집이 2019년에 나왔고 이제 올해 2년 정도 집필하신 거네요. 그 중간에는 사실 뭐 이런저런 또 단편 소설은 몇 편 더 기고를 하셨고요. 나중에 이제 또 두 번째 단편집으로 묶어지겠죠. 첫 장편집이 이제 나온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어떤 작가님이 좀 좋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분의 장편을 항상 기다리거든요. 단편이 좋았던 분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장편을 아무래도 좀 더 좋아하기도 하고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김혜란 작가님이 사실 단편을 더 많이 쓰시잖아요. 네. 장편은 사실 아직은 그게 유일해요. 그 뭐죠? 영화로도 나왔던 그 제목이 뭐였지? 두근두근 내 인생? 네네. 그게 아직 유일한 장편 작품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두근두근 내 인생 진짜 좋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장편을 좋아하는데 이분이 장편을 쓰면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 저는 좀 궁금했고 단편집을 되게 재밌게 읽었던 입장에서요. 금요일 밤에는 모두 책에 빠져봐. 풍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사냥감.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 자, 그럼 달까지 가자.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이제 좀 작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3명의 이제 주 인물이 나옵니다. 네. 주인공은 이제 정다의 1인칭 시점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여기 이제 직장 동료 2명이 더 있어요. 강은상, 김지송. 그렇죠. 이제 이 3명이 숫자 03으로 해서 이제 자기들끼리 정체성을 형성해가지고 비슷한 식의 이제 약간 과정은 좀 다른데 누구는 약간 특채처럼 들어오기도 하고 맞아요. 사실 그때 나중에 보니까 그 특채가 아니었던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채의 느낌은 아닌 약간 변두리에서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의 정말 그냥 평범하고 그냥 살아온 인생이 좀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그렇죠. 회사에 막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그러니까요. 약간 서브에 계신 분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늘 약간 고립감 같은 걸 느끼는 캐릭터들인데 이 셋이 만났을 때 너무 딱 그렇죠. 얘네들은 내 부류구나. 이 서로 느낀 거죠. 서로 부서가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중간에 막 모여가지고 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숨통이 트였던 거죠. 그 커피 빈에서 만나고 갔죠. 커피 빈. 아 맞아. 그 이야기 나오죠. 전 처음에 그래서 이 글이 나오는데 그 뭐지? 싸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래서 전 스타벅스 만나서 그 짧은 점심 시간에 스타벅스를 가면 진짜 일로 만나는 거고 그냥 동료로서 만나는 거고 커피빈을 가면 썸을 탈 가능성이 뭐 그런 이야기가 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브랜드에 저도 그래서 그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나도 처음 커피빈에 가면 썸을 탄다고? 약간 좀 이렇게 갔다가 그래서 근데 알고 보니까 근데 그것도 진짜 디테일하지 않아요? 회사에서 가까운 스타벅스에 갔을 때는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편의성이죠. 조금 더 한 블럭 더 가서 이제 커피빈에 가면 약간 갇혀 있고 띄니까 안 띄니까 당연히 그런 만남은 거기 가서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것이 이제 근거였죠. 그려지더라고요. 그 커피빈의 그러니까 매장 구조가 이해가 됐어. 다방처럼 나눠져 있잖아요. 객실처럼.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해서 하이퍼 리얼리즘. 하이퍼리얼리즘. 나도 그 커피빈에서 진동벨 갖고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아저씨라서 이걸 못 따라한 거니까 처음에 커피빈이 썸의 성지였다니 내가 이런 걸 그런 건 줄 알고 그런 에피소드가 나와요. 너무 좋죠. 배경이죠. 주된 배경. 그니까요. 근데 이제 그냥 이제 별 일 없이 그냥 다들 그냥 각자 사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그 다혜가 자기 집 가지고 푸념하는 장면 진짜 약간 좀 짠함이 있어요. 모래 들어오는 집.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턱이 없으니까 그런 집이 있나 근데? 저 봤어요. 저 삼각형 화장실도 봤고.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저도 알아요. 근데 턱이 없으면 진짜 그 신발 모래가 그냥 다 쓸려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집에서 이제 살았다는 설정인 거잖아요. 다 좋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리고 이제 그런 집은 안 살아보면 그 집의 진짜 단점을 그러니까 실감을 못한 거겠지 처음에. 뭐 그 정도는 괜찮겠지 뭐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딱 서울에서 보통 서울에 집이 없고 뭐 수도권이든 아니면 그 외 지역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취업 때문에 이주를 했고 그리고 거기서 월급을 받아봤자 사실 뭐 어마어마한 월급을 받아서 누가 전원주택에 살아요. 다 원룸에서 보통 살고 학자금 갚고 그 배경이 이 세 인물에 당연히 있으니까 네. 이입감이 당연히 늘고 집 알아보는 거는 요즘에 또 전세 대란과 연결돼서 되게 너무 현실적인 진짜 아는 사람 같고 커피빈에 나도 앉아서 엿듣는 느낌까지 드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이 세 분이 일하는 회사 이름 마론제과. 마론제과입니다. 네.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은상 씨가 강은상이 가장 언니거든요. 언니죠. 예. 은상 언니가 갑자기 혼자서 막 웃고 막 이러는 거예요. 뭐 좋은 일이 생겼나? 왜 저러지? 저 언니가 왜 저래? 약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해봤더니 야, 갑자기 이더리움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와 그때 저 소름이었는데. 네. 그 다음 대사도 전 소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처음 시작하는 이 소설의 시점이 2017년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이더리움의 역사가 쫙 이제 펼쳐준. 네. 진짜 찾아보셨대요. 그리고 그 저는 이제 인터뷰 짧게 창비에서 올라온 거 유튜브에서 봤는데 네.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오르막 내리막 하는 그 차트를 보시고 감정이입을 하면서 이때쯤 이제 실제 인물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해서 진짜 시기가 그거랑 맞대요. 실제 이더리움의 거기에 맞췄겠지. 그 패턴하고 진짜 네. 맞대요. 예, 예. 그러니까 인물을 만들어 놓고 작가님이 그 상황에 던진 거야 애들을. 아 웃겨. 그러니까 얼마나 우울하고.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이분들이 이더리움 시작할 때 얼마로 시작하죠? 얼마였지? 처음에 제가 봤을 때 300만 원. 아니야. 300 아니에요. 다해가 300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격 하나. 가격이. 네. 가격 30이었나? 잠깐만요. 이거 볼게요. 이게 중요해. 왜냐면 이더리움에 이 잠깐만. 10몇만 원이네. 그래요? 언니부터요? 아니면 다혜 씨요? 은상 언니는 92쪽에 이렇게 나와요. 그 언니는 이더리움이 7,252원일 때 샀다고. 그렇구나. 근데 나중에 이게 저희 얼마 되는지 알잖아요. 네, 알아요. 이건 스포일러라서 이게 말하면 안 스포예요, 돼. 근데 이거? 아니 근데 이제 그래도 오케이. 네, 찾아보시면 네, 엄청 올라가요. 네, 그 정도는 뭐. 근데 이건 말하고 싶다. 지금 이더리움 얼마인지 아세요? 몰라요. 나 찾아봤잖아요. 저 여기 어피트 깔려 있거든요. 나 너무 이거 읽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비트코인은 하시는 거 안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 하는데 못 한다 안 하는 건데 너무 궁금한 얼마예요? 거예요. 300만 원.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2017년에 은상 언니처럼 샀으면 7,000원에 샀는데 지금 300만 원이네요. 떡상인 거지 진짜. 엄청난 거죠. 달까지 갔네. 그니까. 네. 이게 약간 스포일러 같은 거지만 네. 그래서 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나도 해봤잖아요. 얼마 사셨어요? 그 최근에 도지코인 때문에 네. 도지코인 가지고 말 많잖아요. 블루. 그래요. 도지코인이라고 진짜 막 되게 우리 돈으로 몇 원 하던 거였거든요. 네. 그냥 이제 되게 도지코인이 보니까 잘 모르는데 저도 일반 코인보다는 약간 좀 질이 안 누가 약간 장난처럼 만든 약간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가볍게 진짜 만든 건데 이거 앨런 머스크가 이거 딱 언급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팔았다며 막 테슬라도. 떡상이 한 거지. 그리고 테슬라가 더 팔았대요 자기들 거. 그러니까 이제 막 그래서 이제 또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지금 먹튀한 거냐 막 이러면서 그런 건데 도지코인이 지금 한 300원대거든요. 그래서 한번 15,000원 넣어봤잖아요. 거기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이제 엊그제 넣었어요. 엊그제. 올랐어요 그래도? 몰라요 지금. 네. 근데 아직은 이제 하루 이틀 사이니까 한번 보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설이 위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15,000원 그러니까 15,000원. 여러분 저희 방송은 아니 너무 이거 읽고 나서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게임 중독은 상담 아니야, 받으셔야 아니야. 됩니다, 여러분. 15,000원 넣었다니까요. 15,000원. 그렇게 시작해. 5,000원은 옛날에 뭐 이렇게 있었던 돈이고 거기 업비트에 아무튼 어플 이름도 얘기했어. 네. 네. 아무튼 7,000원대 사셨어요, 은상 언니는. 네. 그리고 다혜 씨는 10만 원대에서 샀어요.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 은상원이랑 다혜 씨는 이 뭐랄까 이더리움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지송 씨는 별로 안 좋아해 이거. 그렇죠, 막내죠. 약간 여기서 그래서 이제 자기 3명이서 모인 그 카톡방에서 강장군님 맞아요. 지금입니까? 이러면서 지금 사야 되냐고. 근데 이 지성 씨가 짜증을 내요. 그러지 말라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금지어 만들잖아요. 네. 코인 뭐 하지 말라고. 상승 얘기하지 네. 말라고. 근데 그게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 것도. 그래서 약간 좀 눈치 보다가 좀 많이 올라가지고 너무 이제 기분이 좋아서 우리 한번 놀러 가자. 제주도에 놀러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돈을 대죠 또 은상 네. 언니가. 근데 이제 은상 언니가 이제 어쨌든 장군님이잖아요. 돈 제일 많이 벌어. 그래서 이제 완전 특급 호텔 예약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거 다 7성급이라고. 그렇죠. 뭐 나중에 이제 보면 여기 작가의 말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 호텔은 없고. 그렇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의 사건, 약간 작은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약간 근데 저는 좋았어요. 이 작품에서 너무 그 일상적인 거예요. 잘 돼서 제주도까지 일상인데 싸워야 돼. 여기서 만약에 이거 너무 스폰가? 아니 괜찮아요. 만약에 셋이 너무 처음부터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캐릭터들이 셋이 힘든 서로 좀 변두리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친해졌다. 그러다가 한두 명 정도가 잘 되니까 나머지 사람을 책임지고 어딜 놀러 갔다. 행복하게 놀다가 돌아왔다.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어쩔 수 없게 소설은 그래도 갈등 같은 게 필요할 때 이 지송 씨가 뛰쳐나가서 그 제주의 자연을 맞이하거든요. 그 장면이 저는 약간 하루키스럽다. 갑자기 진짜 내가 예측을 벗어나는 네. 약간 여러분이 하루키도 나중에 하면 좋겠는데 하루키 소설에 저는 제일 좋았던 게 저도 이제 군대에서 많이 읽었는데 너무 일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책상에 앉아 있고 옆에서 사람 있는데 문 쪽에 뭐가 움직여서 봤는데 조그마한 소인이 날 쳐다봐. 뭐지? 너무 뜬금이 없잖아요. 나는 지금 21세기 이 책상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소인이 나타나. 그래서 걔를 쫓아 들어갔더니 갑자기 숲속이야. 약간 이렇게 하루키의 서사가 시작이 되는데 뭔지 알아요. 네, 저는 약간 그 느낌을 여기서 오케이. 받아서 전 너무 흥미롭게 이 부분. 약간 좀 일상에서 살짝 어긋난 느낌.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거기서 어떤 그렇죠. 약간 작은 사건이 생겨서 이제 그러니까 어떤 그 은상 언니와 지송이가 갈등이 폭발하고 그래서 이제 뛰쳐나가서 어떤 작은 사건이 벌어지고 거기서 이제 지송 씨도 그렇죠. 각성? 갈까지 가자. 각성? 각성. 해가지고 같이 세 명이 다 함께 이제 은상 언니를 장군님으로 모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달까지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찌 되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 친구들 만나면 주식하냐는 건 진짜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아직 코인은 제 사촌 형이 했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제 주변의 친구들 쪽에서는 그래도 코인까지는 많이 안 하고 주식을 보통 많이 했죠. 그래서 막 뭐 주식해서 너 얼마 다 거의 다 하고 막 하니까 그거를 누군가는 자랑하면서 얘기하고 누군가는 약간 우울하게 자기 거 뭐 떨어졌다라고 얘기할 때 또 다른 사람은 지송같이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약간 요즘에 친구들과의 대화를 좀 많이 담아낸 것 같아서 신기했어요. 각자 인상적인 부분 좀 이야기해 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강은상 캐릭터가 굉장히 인상적인 그 산에서 강은상회 아주 차려가지고 치약도 팔고 이러면서 나중에 별의별 걸 다 팔잖아요. 근데 그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 나중에 그게 누가 어디 인사팀인가 이런 거 찔러가지고 못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통보하러 온 인사팀 직원도 은상 언니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됐지만 내가 윗대가리였으면 지원금 줬다고 더 저기 했을 거라고. 근데 그것도 진짜 회사인데 디테일. 진짜 그 직장인의 필요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물론 저는 큰 기업을 다녀본 적은 없습니다만. 저도 다녀보고 싶더라고요. 갑자기 보니까 나도 아니 마론제가도 그 정도인데 뭐 삼성, LG 이런 데 다니면 그쵸. 어떤 느낌일까? 구글 이런 데 다니면 아무튼 네이버 사랑합니다. 저희가 네이버 파트너 스퀘어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강은상의 캐릭터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저는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에 점 보러 가는 장면이 있죠. 맞아요. 2번 보러 가는데 그 너무 웃기는 거예요. 특히 첫 번째 그 원래 다 같이 가서 이제 돈 아끼자고 다 같이 간다고 했다가 결국에는 3명만 남아가지고 3명 이상이 돼야 이게 할인이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빠져버린다고 하면 곤란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못 빠져서 이제 결국 거기 팀장하고 밑에 과장인가 대리인가랑 같이 가는데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되게 신비적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들끼리 그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카톡방에서 그쵸. 가자 카톡방 만들어서. 장군님 막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달까지 가자는 전 진짜 새로운 SF인가. 저는 이제 장윤진 작가님 아니 저는 이제 천설란 작가님 막 네. 김초영 작가님 좋아하니까 이게 달을 가. 일종의 사이언스 픽션이긴 해요. 이 코인을 소재로 해서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어? 치면 핸드폰 아니, 만지면 SF게. 픽션이지 이것도. 픽션이죠. 여기 스포를 포함하는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스포를 포함한 이야기인데 코인으로 이렇게 떡상해서 돈 번 사람 뭐 얼마나 됩니까 주변에? 저 있어요. 이렇게 된 사람 있다고요? 네, 비슷하게. 아 그래요? 이게 있긴 있겠지. 나는 본 적이 없어요 내 주변에. 좀 봐서 그때 그 사람이 저한테 너도 할래라고 했을 때 왜 안 했을까? 항상 근데 맨날 이 사건 이후에는 로또도 그러잖아요. 로또 1등 나오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근데 거기서 사잖아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오케이. 네. 제이님 인상적인 부분. 저는 이게 네. 이게 정말 창비 마케팅 잘한다. 네. 그 제가 알기로는 카드 뉴스에 네. 이 47쪽의 그 내용이 나와요. 그 네. 처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코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은상 언니가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언니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언니가 자세를 낮추고 하는 말이 있어요. 넌 내가 그렇게 뻔한 소리 할 것 같냐? 내가 지금 비트코인이나 뭐 주식하자는 얘기 할 것 같아? 라고 해서 저는 그럼 이들이 또 새로운 이야기를 풀어내겠구나 했더니 말하는 게 이더리움이야 내가 하는 거. 약간 그렇지. 뭐가 뻔하잖아. 약간 그 부분에서 너무 유쾌했고 거기까지는 제가 장르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장르로 갈지 모르다가 그거 딱 읽는 순간 이거 진짜 직장 생활과 요즘 주식 그 모든 이야기에 하이퍼 리얼리즘으로 가겠다 해서 너무 유쾌하게 저는 읽었고 아까 말했다시피 저는 제주도 장면이 그건 정말 소설 속의 소설 같은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소설 배경은 당연히 회사니까 좀 뭐 그렇게 행복하긴 어렵고 야근 있고 막 이런 삶이었다가 갑자기 제주도 가면서 약간 소설적인 느낌 그 약간 환상적인 느낌 들다가 둘이 그렇게 싸우고 다툴 때도 좀 너무 재밌었고 네. 그러다 갑자기 제가 예상했던 거와 달리 마지막 부분에서 결국에는 지송까지도 이더리움에 투자하게 되는 그 그림이 너무 재밌었어요, 뭔가. 네. 이런 가정으로 한번 제가 질문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좋죠.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제 스포를 좀 포함하겠습니다.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스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이거 현실에 기반한 거라서 강은상 강장군님이 7,000원대부터 시작해서 결국 이 세 친구들이 200 몇십만 원대에서 이제 그 팔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산이 나오잖아요. 세 명의 정산 금액이 지송 씨가 2억 그리고 주인공인 다혜 씨가 3억 2천인가 벌고 우리 장군 강장군님이 33억. 우와, 진짜. 근데 거기서 궁금해가지고 이더리움을 찾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300.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들어가기는 너무. 그렇지. 지금은 못 들어가는 거죠. 살 수가 없어. 근데 이 정도에 팔면 진짜 잘 판 거 아니에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때 시점에서 지금 한 2, 3년이 지난 건데 이제는 사실 뭐 2배, 3배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아니니까 잘 판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은상 언니는 저기 부동산 사고. 그렇죠. 네. 제일 잘한 것 같아요. 그것도 재밌죠. 지송 씨는 흑당 약간 이거 엄청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나 그것도 너무 웃겼어. 그래서 얘의 미래는 더 밝을 것이다라는 그 두 개의 해석이 네. 있긴 하더라고요. 뭐요? 엄청 잘 될 거잖아요. 흑당 그 그렇지. 버블의 그러니까 열풍 있잖아. 타이거 슈가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때 타이거 슈가 너무 맞나? 과도하게 올인을 했으면 지금 망했어요. 지금 흑당 열풍이 없거든요. 그렇긴 하지. 네. 그러니까 그래도 안차 그랬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때 근데 이제 그런 거야. 열풍은 무리하게 아니긴 하지. 만약에 자기가 체인점까지 인수를 해가지고 했으면 망했을 거고. 그러니까 욕심을 아무튼. 지송이 크게 버렸으면. 근데 만약에 이 작품에서 나왔던 지송의 안전한 그런 투자 정도만 했으면 그래도 이득을 많이 봤다. 오케이. 네. 그때는 막 사람들이 아니다. 얘도 분명히 물들어서 아마 사고를 쳤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더 많더라고요. 속편 나오는 겁니까? 흑당과 함께 날아간대. 흑당 청춘 이런 거. 근데 참고로 이건 약간 이것도 곁다리 이야기인데 곁다리 이야기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데 흑당 밀크티 그 제가 2019년에 한번 저희 가족 여행으로 싱가포르를 2주 동안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나는 흑당 밀크티 뭔지 몰랐어요. 그때 잘 없었고. 근데 이제 그 돌아올 때 싱가포르 공항에서 그때 뭘 먹었지? 그게 타이거 슈가였나?
하여튼 그걸 먹은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눈이 번쩍 뜨요. 막 너무 달콤하고 맛있으니까. 근데 딱 그러고 나서 들어오니까 딱 그때 딱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흑당 밀크티의 어떤 유행을 제가 몰고 온 싱가포르에서 몰고 온 사람이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 제이님, 네 이더리움 했는데 3억 벌었어. 지금 번 상태예요. 네, 어떻게 하실래요? 근데 이게 소설적 맥락을 벗어나야 되죠? 벗어나도 되고 안 벗어나도 그냥 진짜 개인적으로 제이님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그 3억을 어떻게 쓰겠냐는 거죠. 저는 근데 3억이면 우선 1억은 쓸 거고, 네. 좀 부모님 좀 드리고 학자금 갚고, 그래도 통장에 몇 천만 원 있어야 되니까 얼마 안 남네. 잠깐만. 앞에 거 2개 하면 별로 은근히 많지 않다니까요. 3억이. 네, 그래서 1억은 우선 제가 쓸 거 같고 현재를 위해 2억은 저는 코인은 너무 아직도 위험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삼성전자에 넣겠습니다. 저 배당금 받으면서 그걸로 아이패드 사야죠. 아이패드? 요즘은 그게 유행이래요. 삼성에서 최근에도 특별 배당금 줬대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 모여있는 삼성 갤러리인가 이런 데서 뭐 올라오려면 요즘 아이패드 어디서 사면 싼지. 그러니까 삼성 주식에서 특별 배당금 받은 걸로 아이패드 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 정도로 저는 하면서, 왜냐면 이걸로 서울에 집을 못 사요. 3억으로. 택도 없죠. 택도 무슨 전세 겨우 하잖아요. 와 진짜 근데 지옥이다 그러면. 그래서 저는 1억은 현재를 쓰는 것도 아니고 빚 좀 갚고 숨 좀 돌리고 학자금 갚고 이렇게 부모님 조금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리고 현금이 좀 있어야 되니까 2억은 삼성전자. 오케이. 네. 저도 비슷한데요. 저도 새 가슴이어가지고 사업 이런 거 못해요. 나도 사업. 그래서 저도 그냥 다이씨처럼 할 것 같아. 묵혀놓고 회사 다녀야지. 네. 그냥 회사 다닐 것 같아요. 저도 회사는 무조건 다녀요. 근데 나 그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죠. 그 3억 2천이 있을 때 없을 때 그 안정감이 그쵸. 말도 못하게 다른 거지. 와, 통장에 3억이 딱 있을 그러니까. 때 이자 얼마일까요? 아니 요즘 뭐 초저금리여도 1%는 나오잖아요. 어쨌든 예금 적금 들면 1.5%만 들어 1%라 2%라 쳐요. 2%면 3억이니까 3,300, 600, 연 600. 600. 아닌가?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600. 헷갈리네. 3억의 10%가 3,000. 600. 좀 약하다. 너무 약하다 근데. 잠깐만. 에이, 주식을 해야겠다. 근데 연금 같은 개념. 근데 저는 또 그건 못 하겠어요. 주식. 간이 쫄려서. 근데 삼성전자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 저도 근데 어차피 이건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소용없는 게 그렇지. 3억도 안 생겨. 3억이 없. 300이라도 있으면 좋겠네. 30이라도 있어. 이런 마음을 향해 이 작가님이 글을 쓰신 거죠. 그렇죠.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하죠. 1억만 있으면, 몇백만 원만 있으면. 그래서 이 작가님이 작가의 말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작가의 말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읽어볼까요? 그러면? 그래서 나는 누가 3억 주는 소설을 써보고 싶다고 생각했고 첫 장편 소설을 구상하면서 다혜와 친구들에게 3억씩 나눠주는 이야기를 만들어보기로 했다. 어차피 소설이라 내 마음대로 줄 수 있으니 좋을 것 같았다. 그렇게 단순한 발상에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 뭐 하여튼 그런 얘기.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마지막 감상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정말 재미있게 읽었고요. 저도 앉은 자리에서 다 봤어요. 다 봤고 요즘 사실 뭐 언제는 어렵지 않은 시대는 없었지만 소설까지 요즘 막 침잠하면서 막 그렇게 읽고 싶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유단 좀 달라. 근데 이거 말고 있어요. 제가 되게 싫어하는 한국 소설 유형이 있는데 뭐죠? 내면에 너무 깊이 들어가가지고 막 빨리 지금 우울하고 막 이런 거 있죠. 얘기해 주세요. 제목? 제목은 기억 안 나요. 아니 진짜 궁금해서 물어. 근데 요즘은 그런 소설이 별로 없어. 2000년대 그때 좀 많았지. 네. 아무튼 제목은 이야기할 수 없고 그야말로 진짜 당 떨어질 때 당을 가득 채워준 소설. 또 하나 좋았던 게 뭐냐면 근데 제가 이더리움 가격이 떡상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봤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게 촌스러운 소설이면 여기다가 이제 윤리적인 어떤 잣대를 들이대서 얘네들이 패가 망신해서 막 약간 교훈적으로 가고 그쵸. 약간 이렇게 가면 너무 사실 이것도 전 그렇게 될까 봐 너무 싫었던 건데 다행히 그렇게 안 가서 좋더라고요. 네. 33억 장군님 딱 벌고 좋았어요. 그냥 저도 윤리적으로 되지 않아 좋았어요. 저도 약간 정세랑 작가님 얘기 되게 많이 한다 오늘. 근데 정세랑 작가님도 얘기했던 게 아까 싸우는데 사람들이 막 죽고 이러는 거 너무
좀 많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50 People도 실제로 그런 사건들을 최소화시키고 막아내는 일들이 담아냈고 뭐 보험교사 아는 형만 봐도 죽거나 이런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아까 말했듯이 현실은 사실 이렇게 잘 되는 사람이 주변에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에게 환상적으로라도 낙원은 있고 누군가는 잘 될 수 있다를 소설로나마 그나마 들을 수 있어서 저는 좋았고요. 그다음 저는 또 하나는 한때 저는 막 이제 뭐 기독교나 교회에서 가끔씩 너무 경제나 이런 게 힘드니까 자본주의를 막 비판해. 막 돈이 문제다, 막 빚이 문제다, 막 학자금을 만드는 뭐 국가가 문제다 이런 것도 다 맞는데 그것만 막 들으면 그럼 난 어떡하라는 건가라는 좀 힘이 없고 난 돈 벌지 말라는 건가라는 사실 좀 의문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도리어 이런 소설에서 가끔씩 한 부자 되는 얘기로 끝날 때 옛날에는 시시했다면 요즘엔 그래도 아 그래 이렇게 좀 잘 되고 끝내도 나쁘지 않지. 소설에서도 다 죽고 이러면 너무 슬프니까. 근데 이게 되게 슬픈 게 현실이 지금 그러니까 그나마 소설에서는 사람들이 부자도 되고 행복하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뭐 너무 이제 도박성으로 사람들이 하는 건 문제겠지만 자기 돈을 굴리면서 월급으로만 사실 안 되잖아요. 여기 멘트도 그래. 월급만으로는 부족해. 우리에겐 일확천금이 필요하다. 전 사실 이 말이 욕심이 아니라 남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충분히 꿈꿀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달콤했어요. 그리고 살다 보면 당연히 목돈이 필요하고 네. 언제든 그러기 마련인데 누구 힘들 때 딱 돈 주고 제주 여행 딱 그렇게까지 보내주고 할 수 있으면 진짜 좋은 네. 거고 하다못해 뭐 전세 보증금이라도 있고 월세 그쵸. 보증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럼 땡큐 베리 머치. 요즘 지금 그것도 어려우니까요. 아무튼 그리고 이 장류진 작가님 같은 스타일이 이렇게 써냈기 때문에 이게 유효한 것 같아요. 그냥 좀 뭐랄까 되게 왁자지껄한 이상한 코미디류로 빠질 수도 있어요. 이런 소설은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완전 정색하고 하이퍼리얼리즘 그런 리얼함을 담아내면서 그쵸, 회사 다니면서 끝나. 네, 그리고 또 어떤 유머도 있고 네, 적절한 유머도 있고 그러면서도 은근히 또 서늘한 이야기도 많이 해요. 그 솜사탕 이야기하면서 약간 이건 거기서 전 약간 살짝 경고도 넣었다고 생각해요. 네, 이런 코인으로 어떤 대변될 수 있는 어떤 요즘 세대가 가지아 정신으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경계도 전 좀 포함도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밌게 읽었습니다. 저는 재밌게 금방 술술 읽었어요. 네. 이 정도로 마칠까요? 네. 우리 3부 못 찍어. 유다 언제 해? 하지 말까? 잘가 유다. 오늘 저희 금연책에 빠지다 장류진 작가님의 달까지 가자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박 조심하세요. 가자.